한 금융기관이 6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1조 7천억 원이 넘는 적자, 전국 금고의 절반 이상이 경영 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40여 년 전 미국에서 1000개 금융기관이 무너졌던 그 패턴이 지금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동네 금고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품앗이 정신으로 시작된 이 기관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7,382억 원) 2024년 새마을금고 전체가 기록한 적자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860억 원 흑자를 유지하던 기관이 단 1년 만에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호금융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서민금융기관 전체 적자가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 중 절반이 넘는 55%가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았습니다. 3등급 이하란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내 동네 금고 2곳 중 1곳 이상이 위험 신호를 받은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겉으로는 금고 창구가 정상 운영 중입니다. 직원들은 웃으며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예금을 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스마트런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런이란 과거처럼 은행 앞에 줄을 서서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이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금 인출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대규모 인출 사태는 이미 한 번 터졌습니다. 2023년 7월 남양주 한 금고가 부실 대출로 합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무려 41만 건이 넘는 예적금이 해지되었습니다. 평소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했지만 그때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일부 금고에서는 예금자들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자의 90%를 감면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원래 100만 원 받을 이자를 10만 원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감면이 아닙니다. 사실상 돈을 떼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숫자는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훨씬 전부터 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3년 경상남도 산청군 하둔마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가난한 농민들이 쌀을 조금씩 모아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 대출받을 곳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상부상조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금고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새마을금고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금고가 생겼습니다. 은행이 없는 시골 마을에서 새마을금고는 유일한 금융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서민들의 돈을 모아 서민들에게 빌려주는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한 금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태생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각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현재 전국에 1276개 금고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별개의 회사입니다. 중앙회가 있긴 하지만 개별 금고를 강제로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본사 없이 가맹점만 있는 프랜차이즈와 비슷합니다. 각 가맹점이 알아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각 금고의 이사장은 사실상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데 한번 당선되면 임기 동안 거의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고 감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느슨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상호금융기관이란 조합원들이 서로 돕는 형태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행만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데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금고를 제대로 감독하기엔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허점 위에서 새마을금고는 60년간 성장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총 자산이 288조 원에 달합니다. 이 규모는 웬만한 시중은행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관리 체계는 여전히 60년 전 마을 품앗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대해진 몸집을 감당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위기에 빠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줄여서 PF라고 부릅니다. PF란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모아 빌려주는 대출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브릿지론이라는 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브릿지론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고 실제로 건물을 올리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브릿지론은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대출입니다. 아직 땅만 있고 건물은 없는 상태에서 빌려주는 돈입니다. 다리를 뜻하는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본격적인 건설 전 단계를 연결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위험합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으면 담보로 잡을 것도 없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이 위험성을 알기에 브릿지론을 꺼립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은행들은 더욱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은행이 손띈 브릿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브릿지론의 금리는 보통 연 8%에서 15%까지 갑니다. 일반 예금 금리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예금자에게 4% 이자를 주고 건설사에 12%로 빌려주면 8%가 남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2023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 건설사가 돈을 갚지 못합니다. 담보로 잡은 땅은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허허벌판 땅을 경매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2023년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파산 직전에 채권자들과 협의해 빚을 조정하며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시공 능력 16위의 대형 건설사가 무너지자 새마을금고들이 빌려준 수천억 원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금고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것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대 새마을금고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은행 예금 이자가 1%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보다 0.5%에 1% 정도 금리가 높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예금이 몰렸습니다. 자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5년 150조 원이던 총 자산이 2024년에는 28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약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금고 수도 늘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스스로를 제2금융권의 강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예금은 늘어나는데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전통적인 고객은 지역 소상공인과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인구가 줄면서 대출 수요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주민들은 대출보다 저축을 원했습니다. 시골 금고는 돈은 있는데 빌려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부동산 PF였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금고들이 서울 강남의 재개발 사업에 돈을 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지역 경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고객의 예금을 투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금고들이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여러 금고가 돈을 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위험이 분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하나가 무너지면 여러 금고가 동시에 타격을 입는 구조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 전략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요. 금고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이사장들은 성과급을 받았고 지역 행사에 거액을 후원하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아무도 거품이 꺼질 날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위기의 씨앗이 뿌려지던 시기였습니다. 2023년 목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직원에게 부모님 사유서를 받아오라며 폭행했습니다. 사유서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서입니다.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했다며 본인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사과문을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새마을 금고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폭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금고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부터 대출 승인, 예산 집행까지 모두 이사장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금고 자금으로 개인 사업을 한 이사장, 친인척에게 특혜 대출을 해준 이사장,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부당 대출을 실행한 이사장까지 있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수십 건의 비위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각 금고가 독립법인이라 중앙회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장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시해야 할 사람이 감시받는 사람 편인 상황이었습니다. 외부 감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금자들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내 돈을 맡긴 금고의 이사장이 저런 사람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퍼졌습니다. 공시된 재무제표도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의심이 의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결국 전국적인 뱅크런이 터졌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예금자들이 한 달 만에 41만 건의 예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한번 묻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기관은 버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무 상태가 좋아도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새마을 금고는 대규모 뱅크런은 일단 막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스마트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 40여 년 전 미국에서도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금 한국 새마을 금고에서 벌어지는 일이 1980년대 미국에서 거의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저축대부조합 사태입니다. 영어로는 SAL이라고 부르는 기관들이 대규모로 파산한 사건입니다. 저축대부조합은 새마을 금고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예금을 받아서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1980년 이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문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정부는 저축대부조합의 영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줬습니다. 주택대출만 하던 기관이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이고 정크본드라 불리는 고위험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크본드란 신용등급이 낮아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말합니다. 높은 수익을 좋다 위험한 투자에 뛰어든 조합이 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새마을 금고가 브릿지론에 손댄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이어서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축대부조합들이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한국에서 2022년 이후 벌어진 일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약 1000개의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해결에 10년이 걸렸고 총 비용은 1,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금리 인상, 그리고 부실화. 순서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응이 과연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부는 2023년 뱅크런 이후 새마을 금고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강조하며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것은 금고가 망해도 돈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1억 원까지는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문제는 언제 돌려주느냐입니다. 금고가 파산 처리되고 자산을 정리하고 예금자에게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몇 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이 시간이 치명적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야 하고 공과금을 내야 하고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1억 원이 있어도 1년 동안 손에 쥘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을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유동성이란 돈을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은 부실 금고 정리입니다. 2023년 뱅크런 이후 24개 금고가 합병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영 개선 조치를 받고 있는 금고가 303곳에 달합니다. 처리 속도가 부실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개혁 요구도 나옵니다. 새마을 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관리해야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위에 연루된 이사장들이 물러나고 새 인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와 외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인물만 바뀔 뿐입니다. 새마을 금고 사태는 단순한 금융 비리가 아닙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입니다. 60년간 쌓인 구조적 문제가 고금리라는 방아쇠를 만나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 생존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금고의 건전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금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경영 공시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경영실평가 등급이 3등급 이하인지, 고정 이하여 신비율이 8% 이상인지,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지입니다. 고정 이하여 신비율이란 쉽게 말해 떼일 가능성이 높은 대출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이란 급하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재 전체 금고의 55%가 3등급 이하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진짜 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 금고에 나눠 넣는 것은 분산이 아닙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금고가 같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곳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의 30%, 다른 지역의 우량 금고의 30%, 국채나 현금으로 40% 정도로 진짜 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뉴스가 아니라 숫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말고 직접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여도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지표만 체크하면 됩니다. 새마을 금고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정부의 대응과 시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정부도 이사장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관심과 판단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새마을 금고의 위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963년 품앗이 정신에서 시작된 60년 역사가 지금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높은 수익 뒤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새마을 금고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지방 소멸, 부동산 의존 경제, 느슨한 금융 감독, 이 3가지가 맞물려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회복되더라도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위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마을금고가 구조적 개혁을 통해 다시 서민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신협, 수협, 저축은행까지 상호금융권 전체의 위기를 분석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새 영상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